아빠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또 어떠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네, 고품격 모범 방송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입니다. 오늘 30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30회 특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순도 처음 치네. 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 진심 어린 네. 컨설팅 해주실 두 분. 자,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윤태곤 더머 정치분석실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딱 그 옷 입고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안 입고 나오셨네요. 아침에 그 옷이 지금 거기 그 스튜디오에 있어가지고 아. 가져오기가 애매해가지고 여의도 재건축 조합. 예. 뭐 다 갈아엎겠다. 그렇죠. 그런데 재개발이랑 재건축 조금 다른 것처럼 네. 건물 정도만 드러내고 다시 지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게 뭐 아예 제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니 뭐 재개발은 완전히 다 부시고 이제 그 지역 자체를 개발하는 건데 네. 저는 여의도에서 이제 그 국회 내에 보면은 아주 외과 수술적으로 좀 수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네. 예, 그게 뭐 당장 여당, 야당, 거대 양당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좀 그래서 뭐 나름 이름 지을 때 상당한 포부를 가지고 지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용두사미로 끝날지 지켜봐야죠. 1, 2년 전부터 제가 뭐 말한 프레임이 있는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비교할 때 국민의힘은 철거가 돼가지고 그래도 이준석이라는 건물도 세워보고 윤석열이라는 건물도 세워보고 네. 그렇잖아요. 네. 뭐 이게 잘 되고 못 되고 좀 봐야 되겠지. 근데 민주당의 문제는 철거가 못 되고 있다. 건물이 너무 빼곡하다. 뭐 386 건물 거기다가 빼곡한데 또 집을 자꾸 짓고 있잖아.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 있는 게 철거가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어려운 것은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철거하는 게 어려운데 국힘은 그래도 보수 진영 철거가 돼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 대표 재건축 조합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좀 연장선으로 들려요. 아까 재개발.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박근혜, 이명박, TK, 맹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 그 먹고 살아야 된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먹고 살아야 된다가. 제가 그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은 민주화에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되는 정당이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민주화에 기여한 게 없어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산업화에 기여한 정당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산업화에 기여한 게 없어요.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 두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 선거에 서 나온 있는. 거잖아요. 네, 하다못해 박근혜 문재인까지만 해도 산업화 영웅의 딸 아니면 민주화 뭐 운동에 나섰던 노무현의 친구 여기까지는 그래도 맥락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구호가 바뀐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서 말씀드리면 20세기가 1919년에 시작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세전 1918년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 체계가 시작되면서 20세기가 시작됐다. 그럼 21세기는 언제 시작된 거냐? 전 2020년에 팬데믹과 관계 시작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전 20세기의 마지막 대선이었다고 보고 2022년 대선이 21세기 첫 번째 대선이라고 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최초로 그 디지털 네이티브가 2030이 캐스팅 보트가 된 선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선거가 아니라 완전히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선대위 같은 건 조직도 없고 텔레그램이 선대위니까 방폭파하듯이 선대위 수시로 폭파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문고리 3인방 이런 거 이제 안 나오죠. 이제 그런 시대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 세대로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그 어젠다도 넘어가고 선거 운동 방식이나 뭐 모든 게 다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빨랐죠. 보수 진보 진영 자체가 갈피를 잃은 거죠. 더 이상 뭘 해야 갈피를 될지 잘 잃었다. 모르겠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일단 전 정부에 대한 반대. 네. 일단 이기고 보자. 그럼 제일 반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그럼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공정 법대로 내가 뭐 딴 건 잘 몰라도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라고 하니까 오 그래 괜찮아. 좋아 빠르게 가. 좋아, 빠르게 가! 뭐 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대구 지난주에 2번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원래 2번 갈 계획도 없었고요. 저는
원래 이제 전국 돌면서 지지자들이랑 모임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이번에 대구에 치맥 축제 한다니까 가기로 했었는데 원래 그래서 토요일에 그냥 갔다 오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간다고 하니까 이제 가기 전에 그래서 홍준표 시장한테 토요일 날 가는데 뭐 차라도 한 잔 내주십시오 이랬거든요. 네. 그랬더니만은 대표 나 목요일부터 휴가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때문에. 일부러 그런가? 그래서 뭐 어디 가신대요. 네. 좀 쉬신다고 하도 본인이 휴가도 없이 일을 하니까 어. 밑에 직원들이 난리가 났다고 좀 어. 쉬다 오셔야겠다. 그래서 개막식에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요일인가 수요일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아. 개막식에 가서 이제 손 한번 흔들고 오는데 문제는 이제 메시지를 뭐 기자들이 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메시지 아니고 그냥 뭐 갔는데 왜 나만 왔지? 그 주호영 대표 빼고는 대구 국회의원 12명 중에 아무도 안 왔지? 이렇게 했는데 그거부터 이제 일파만파 이제 이거다. 이거 그 전에도 왜 대구 출마설들이 막 그 방송 나가면 저한테도 묻기는 그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원래? 그거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예전에 다른 데 가서 반박을 했던 게 대구 제가 출마설이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대구 동구에 나갈 것이다라는 게 계속 네. 누가 유포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이준석이 유승민 덕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붙이기 위해서 대구 동구를 한 거고 현재 현역 의원이 유승민 의원과 같이 정치를 했던 강대식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저랑 친한 인사죠. 그러니까 네. 내분 내려는 거죠. 네. 지금 강대식 의원이 비록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기현 지도부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네. 저와는 신뢰관계가 있는 인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듣자마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제가 대구 간다가 아니라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대구를 가면은 만약 간다고 쳤을 때 왜 강대식 의원이랑 붙으러 가겠느냐. 아. 제일 나쁜 놈이랑 붙겠다. 그러니까 그 방점은 이번에는 동구는 아닙니다의 방점이 찍혀 그렇죠. 있었다. 예, 대구로 간다는 거는 그럼 동구를 말고 예.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대구 출마설은 언제 나온 겁니까? 그게 스물스물 그러니까 모 방송사에서 모 언론사 논설실장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김모 논설실장 논설위원 얘기해가지고 그게 이제 막 퍼져가지고 이준석이 뭐 대구 나가려고 한다더라. 이거는 근데 양쪽으로 저한테 손해인 게 상계동 선거 준비하고 있는 상계동 사람한테는 제가 들썩거린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고 대구에서는 네가 뭔데 갑자기 뛰어나온다냐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욕먹게 하는 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반박하는 거죠. 저는 한 번도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이 공천 안 준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 상식. 난 그래서 자꾸만 그 얘기를 언론에서 이준석 대표는 안 줄. 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안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안 줘서 여러 가지로 다른 선택을 하는 게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대통령이 지지율이 되게 높아. 예컨대 네. 그럼 뭐 이준석이고 뭐고 안 줘도 되잖아. 네. 나 친한 사람으로 다 까라. 그럼 대통령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인기가 되게 있으려면은 중도화 전략을 쓴다는 거잖아요. 중도층한테 지금보다 훨씬 인기가 있다는 거잖아. 네. 그럼 말하자면은 이준석이 이야기했던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준석 없이도 된다라는 거죠. 그 가정을 해보자면.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하게 이준석한테 최소한의 룸은 열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상식적인 거죠. 이기려고 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2016년에 졌잖아요. 그 국민의당이 23석이나 호남에서 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도 졌는데 더민주는 전체 300개 의석 중 123석을 얻어 제1당이 됐습니다. 특히 국민의당과 정의당까지 포함한 야권 전체 의석은 167석으로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중도 보수층이 이탈을 한 거예요. 유승민 공천 배제로. 그래서 새누리당 출신들이 지지자들이 국민의당을 많이 찍었어요. 비례대표 2번 하는 데는. 원래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서 가치관을 형성한다고 제가 뭐 실제 부모는 아니지만 박근혜 퀴즈 소리 듣는 사람으로서 네.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도우면서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서 기시감이 드는 선거예요.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가 좀 떨어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비대위원장을 만들어가지고 완전 이름도 새누리당 바꾸고 전면 쇄신해가지고 박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생을 우선으로 챙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킴으로써 우리 정치를 바꿀 정당 오직 새누리당뿐입니다. 이기는 선거를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첫 경험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그런 모양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첫째 종결 조건이 뭐야 되냐면은 뭔가를 투입하려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뭐 세종시 문제부터 해가지고 각을 세워놨어요. 그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각을 세워놓은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공천 때도 기억하는 게 이명박 대통령 쪽에 사실상 이 사람들 좀 비례대표 공천해 주시오 하고 한 몇 명 정도. 그래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빚을 진 인사들도 있고 하니까 한 6, 7명은 좀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 왔는데 단칼에 노. 네, 단칼에 노.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병합돼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오히려 박근혜가 이끄는 당이 성선을 이기는 게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더 전환이다. 그 당시에 약간 죄송하지만 맹탕처럼 보였던 한명숙의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에서 뭔가 보완할 수 있고 뭐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정당이라는 이미를 심어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작년에 대표 쫓겨나고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상계동이 진짜 어려운 곳이고 보수는 내가 선거 치러봐서 알지만 지방선거 때도 오세훈이 다 이기는데 구청장도 몇 개 뺏기는 거 보니까 수도권 선거 이기려고 그러면은 야 나중에 진짜 극반전 대반전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정립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제가 그냥 옳은 소리 하면 가겠다고 생각보다 그러면은 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 1년 동안 못 이겨냈어요. 원래 원희룡 장관 개혁적인 이미지 있거든요.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그거 왜 지금 저는 한동훈 장관도 처음에 들었을 땐 이런 게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원래는 투 트랙을 고민했을 거라 좀 봐요. 첫째는 황교안 모델처럼 법무부 장관하고 총리하고 그다음에 더 큰 거 노리는 작전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커리어를 쌓는 게 있었을 텐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스스로 이쪽 총리 커리어는 끊어버렸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총리는 인준이거든요. 총리를 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을 그렇게까지 갈구는 방식으로는 안 합니다. 예,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진로가 명확해졌다 보거든요. 누구는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러는데 무조건 나간다. 이래놓고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예, 이래놓고 총리 가는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진짜 앞가림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바로 대선으로 갈 거다 이런. 그건 더 상태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한동훈 장관도 실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임명직 한 번 한 걸로 정치적으로 큰 거 도전하면은 위험하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더 정치적인 커리어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총리 못하죠 이제 이러면은. 왜냐하면 다수당 의석이 될 가능성이 약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까지 갈고 놨으니까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 보고 이제 총선밖에 없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지난번에 당대표를 쫓겨나는 과정은 제가 봐도 그거는 뭐 동의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지금도 용서가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유혈 입성해갖고 내 이것들을 언젠가 돌아간 내가 반드시 내 진압하래라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뭐랄까 때로는 가끔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보수적인 분들이 야, 그래도 나가도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게 당을 진짜 애정을 갖고 당 잘 되라고 하는 얘기냐. 이게 조금 감정이 실린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 자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적어도 제가 하는 모든 행동 중에는 욱해서 하는 건 없다는 거는 제가 그냥 확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대구 가가지고 예를 들어 한 발언이 욱해서 한 거냐? 물론 앞에는 열받아서라고 표현이 들어갔지만은 욱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의 어쨌든 그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 나가는 그 과정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노원병 선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내일 선거면은 제가 한 10% 질 것 같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선결 조건이 확장이에요. 확장. 이 45를 어떻게 지키느냐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45 지키고 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확장. 그러니까 김종인 장관이 선거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51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거기까지는 뭐 노인네 외전하자 욕먹으면서까지 51까지 가요. 그 다음에 뒤에서 욕하든지 그러면 우리 안 찍으면 어쩔 거야 이렇게 약간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게 보통은 중도 확장 전략의 기본이고 지금 시점은 이런 거예요. 제가 대통령의 각을 세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꾸로 하면 51의 지점은 대통령을 지금 거의 극혐하는 위치에 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여론조사 보면은 60이 부정이라 그러는데 막 55가 절대 부정이에요. 그럼 이미 51을 넘어선 지점에 대통령에 대한 절대 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약간 수도권에 선거 나가는 사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뭐 대통령은 아무 일도 아닌데 무슨 뭐 제가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뭐 경인이 뭐 이러면서 깔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막 조롱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이재명 대표한테 찌질하고 이러지 안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신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하는 것들, 홍범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짚고 나가는 것만이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는 이제 대통령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선거 이길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여기부터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에서 얼마나 지키는 건 후차적인 문제고 나중에 가가지고 진짜 야 이준석이 너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민주당의 김성환이를 차례 찍지 얘를 못 찍겠다 하는 사람이 발현한 비율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대표가 전 정말 멋있었던 때가 이제 대표 경선 때. 뭐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방송이나 글에도 썼었는데 대구, 광주, 대전 연설이 대구에서는 탄핵의 강, 이제 보수의 성찰과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광주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5.18을 한 번도 부정해 보지 않은 보수 정치인. 대전은 가가지고 미래, 교육,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 전까지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수혁신 그리고 돌풍의 진원지임을 세상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은 단 한 번도 광주 사태였던 적이 없고 폭동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롯이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 속에서 가장 처절하고 상징적이었던 시민들의 저항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왜 유권자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받아들였냐면은 여기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생각은 좀 달라. 나는 좀 오른쪽이야. 근데 와 우리가 이기려면 네. 나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어라고 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이 맞는 말이 받아들여질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네. 거잖아요. 아까 이제 대통령 차별화 보세요. 박근혜라는 사람이 세게 나갈 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받아주니까 그렇죠. 됐잖아요.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할 때 전두환이 받아주니까 맞아요. 노무현이 다른 길을 갈 때 김대중이 받아주니까 된 거고 이회창이 다른 길 가려고 그러니까 김영삼이 뭔 소리야 나는 차라리 이인재 아니면 뭐 DJ가 더 좋아 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위태위태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 둘은 주고받을 것 같지가 않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근혜와 이명박, 전두환과 노태우, 김대중과 노무현 조합이 아니라 이 이회창과 김영삼 조합 아니야? 이 그런 불안감이 이제 큰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과 교류를 가끔 해보면은 밥 먹다 보면은 야 니네 또 나중에 가가지고 대선 때처럼 나중에 봉합하려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엔 저는 진심으로 제가 대통령 직원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가다 양대 결말이 있겠죠. 아까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냉정한 확률을 보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전혀 이걸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 8대2로 높아요. 그래도 저는 2를 보면서 한번 가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서 왜 확률 낮은 게임을 하려고 하냐 하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탄핵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는 지금은 제가 예를 들어 하다못해 별 하나라도 달고 있다면은 그때는 뭐 소위 정도 됐을 텐데 그러니까 소위 중위쯤 되는 사람이 보기에도 보수 진영에서 야 근데 이거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도 태클을 못 걸었지? 네. 그런데 그게 너무 좀 뼈저리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은 5년, 6년 또 보수가 그냥 생고생하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근데 이거를 반복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적어도 제가 나중에 정치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때는 제가 소위니까 그랬다고 네. 제가 나름 변명을 하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예비역 한 별 하나 둘 개 정도 될 텐데 내가 이걸 묻고 하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들었을 때 충격적인 발언이 그거였거든요. 누군가 용산에서 저한테 그냥 가볍게 얘기하다가 대통령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가볍게 얘기하다가 야 희룡이 젊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원희룡 장관은 젊을 때부터 정치를 했고 또 여러 좋은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개혁적이고 그 안에서 젊은 위치였어요. 60대 아닌가 지금? 네, 동년배보다 근데 60 동급의 저랑 인물, 4년 네, 동급의 인물들보다 딱 10살이나 15살 낮은 상태에서 항상 남경필 지사랑 같이 정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항상 개혁적인 역할을 맡겼었기 때문에 희룡이 젊잖아라는 내가 말을 들은 순간 아 다행인 것은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에 대한 소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구나. 그것의 선봉장으로 이제 환갑이 된 이제 원희룡 장관을 세우겠다는 생각이었구나. 절반은 다행이고 절반은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근데 저는 이 인식이 이런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젊다는 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나이 많은데 제일 젊어요, 생각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권영세 장관 역할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솔직히 우리 당의 이제 의원들을 다 직무를 웬만하면 한 번씩 다 맡겨봤어요, 대표로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지방선거 때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고 네. 그런데 그때 그냥 전직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원내대표를 한번 제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시켜봤어요. 근데 아무도 기억 안 나는데 지원 유세 요청이 없어요, 주변에서. 어허. 수도권 지역에서. 그래서 영남 많이 도셨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한 게 뭐냐면 지금 선거에 간판으로 내세울 얼굴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네. 용산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시점에 한동훈 장관은 시그널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너는 이제 여기 아이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총리 커리어는 아마 버렸을 것이다. 그때부터 더 세게 나오고 있다. 이준석 대표께서도 저는 이게 당대표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나중에 역사가 이때 이 시대를 조명해 보면 정말 엄청난 시기였고 엄청난 역할이었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뭐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를 많이 접했을 텐데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절제를 좀 해줄 수는 없느냐 하는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이동관 체제 출범과 함께 그 타이한 절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기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중차대한 역할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 왜냐면 제가 이거는 또 말씀드릴게요. 저 지난번에 상계동 선거에서 진짜 할 거 다 했거든요, 인간으로서. 근데 제가 그때 황교안 지도부 때문에 푹푹푹 이제 고생하는 걸 보면서 적어도 지금 이제 어제 언론에 나왔던 것 중에 제가 되게 열받았던 게 보면 뭐냐면 그런 거. 김기현 대표가 뭐 비례를 나가가지고 선거 총지휘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 거를 났더니만 또 부인했어요, 김기현 대표 네, 측에서. 네. 울산에서 욕 먹을 테니까. 근데 저것 때 선거는 여러 가지가 결합돼야지 수도권 선거를 이길 수 있는데 지휘하는 사람은 적어도 수도권 선거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제가 노원병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가장 맥 빠지는 선거가 저는 와 진짜 내가 오늘부터 죽었다 깨라도 아무리 뛰어도 안 되겠다. 지도부 리스크가 있구나라는 상황은 좀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 네. 제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생각도 하지만은 스트레스는 그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해보자면 요즘 대통령이 이제 뭐 반국가 세력 이런 이야기 세게 하지만은 네. 그와 별개로 저는 정무적인 흐름은 아니 아까 바뀌었어요. 반국가 세력 플러스 기회주의 세력까지. 근데 이제 정무적인 흐름은 그분이셨구나. 네. 뭐 원희종을 내세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어쨌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검사 대거 공천 이야기에 쑥 들어갔어요. 네. 그건 실제로 아닐 것 같아요. 네. 뭐 왼쪽에서 이유도 있고 오른쪽에서 이유도 있겠지만 한 두세 명 검사 출신이라고 할 사람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선거가 되면은 대통령은 지금하고는 좀 다른 노선, 특히 정무적인 노선하고 정당. 그러면 이게 이 대표하고는 조금 그래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최악의 생각보다는 저는 약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봐요. 네. 아까 원희룡 체제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어디야? 원래 다 내 마음, 내가 인기도 좋고 당은 아무 할 것도 없고 용산이 워낙 잘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그때 1년 전 그 전당대회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옆에 있던 분들이 선거는 대통령 간판인데 대표가 뭐가 중요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새 그런 이야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자체가 변화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대표가 말했던 거 저는 점점 거리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 면은 있다고 생각해요. 말이 거친 거하고 별개로. 그럴 때 이제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지층들이 생각하는 네 편이고 내 편이고 가서 좀 어쨌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인 거지. 근데 저는 계속 어릴 네. 때 기억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생각나는 게 저는 2011년 12월 26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 하라고 해서 갔는데 솔직히 그때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이 야 아무리 박근혜지만 이걸 뒤집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2011년 12월 26일이고 2012년 4월 11일 총선이었거든요. 딱 100일이거든요. 와 100일 만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제가 그 방송 나가서 얘기할 때 윤핵관들 장난치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그 능동이 뭐냐 하면은 저는 100일까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저는 100일까지는 진짜 가만히 있고 저는 상계동 출마를 디폴트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동네에서 꾸역꾸역. 근데 그 100일 이전에 만약 아까 윤 소장님 말하시지만 그 변화가 일어나면은 저는 이길 방법은 존재한다 봐요. 100일 전에. 그래서 저는 올 연말에 예산국회 끝나고 나가지고
어떤 선거 진영을 구축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보수는 생각보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강성 지지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하는 집단이다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이명박이 박근혜한테 길을 터주고 네. 그렇지. 훨씬 전략적이죠. 네? 그 지지층이. 부정선거 때려잡으라고 해가지고 이준석 욕 바가지로 하다가 갑자기 당대표로. 당대표 만들어주고 보수는 그게 질 것 같으면 살짝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여기서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특이한 분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제 예측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0일을 저는 기점으로 봅니다. 우리 애청자들이 질문을 좀 보내주신 게 있는데 예, 예. 그중에서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예. 신당은 지금은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듯이 100일이라는 기간을 앞두고 뭐 네. 변화가 있으면 신당할 이유도 없고 네.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상계동 준비하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100일도 안 남았는데 계속 이제 무슨 뭐 공산 전체 세력과 싸우고 있고 이러면 당이 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선거를 출마하고 안 하고의 문제 없이 보수가 망할 겁니다. 그러면은. 네. 저는 그럼 거기서 이제 뭐 어떤 분은 배를 태우니 많이 그러는데 그게 안 타고요 사람들이 이제 네. 그러면은 구명 보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네. 아니면은 뭐 옆에 다른 배를 타야 되나 뭐 이런 게 고민이 생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특수한 고민이 아니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잠자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한계선까지 다다랐을 때는 저 아니더라도 신당하겠다고 나설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하게 제가 뭐 신당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일단은 보는. 그러니까 배를 빼앗긴 배를 되찾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배에서 스스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게 또 그 보수 정당의 유구한 전통이 네. 옛날에 2011년에도 서울시장 선거 졌다고 홍준표를 끌어내리잖아요. 그 선상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배입니다 원래 이게. 자기 발로 안 내려와도 끌어내려질 아니, 수 이제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선거 떨어질 것 같으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끌어내릴 수 12월 있다. 달부터 정치 그러니까 제가 끌려 내려온 게요. 선거 이기고 나서 끌려놓은 거의 유일한 사례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사례고 보통은 선거 질 것 같으면 다 끌어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상 반란이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올 겁니다 이제 보면은. 나올 거다.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보통 발현되는 방식이 김기현 대표 수도권 출마해라. 칼국수는 계속 이렇게 카비지 보면 수도권 출마해라 네. 이런 거 하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네. 컨설팅을 저희가 이제 추후에 약간 네. 하는데 오늘은 방송 중간중간에 충분히 공짜 50회 컨설팅을 때 다시 한번 합시다. 50회 때. 저희가 그 공식 그 저기 뭐야 출연하시기 불가능한 시기 제외하고 네. 그 즈음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다시 나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약속을 받고 저희는 이제 이준석 대표님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두 분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